예, 안녕하세요. 매드사이언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제 1회 매사패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이미 얘기한 거를 또 얘기하느냐고 물으시겠는데, 일단 매사패에 참여하시지 못한 분을 위해서 매사패라는 게 과연 어떤 분위기를 가진 모임인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사패에서 지금 했을 때는 약 한 30분 동안 설명을 하는 바람에 좀 미진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메사페에서 발표한 내용은 소비자를 위한 단백질 구조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제가 구조 생물학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복잡한 기계에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즉 휴대폰이나 그 엔진과 같은 복잡한 기계는 여러가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휴대폰은 이렇게 배터리와 기타 CPU 등 여러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엔진은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하는 여러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생물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포를 복잡한 기계로 그 환원해서 보는 그런 학문 분야죠. 그러니까 세포 내에 있는 이런 구성물들은 결국은 단백질과 RNA와 같은 생체 고분자로 이루어진 일종의 복잡한 기계인데요. 이 생체 기계의 부품이 구조를 파악하고 이것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구조생물학의 그 근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조생물학자는 메사페에 오신 분이나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충 이게 아니라는 건 알겠죠. 네, 구조생물학자는 위험에 처한 생물을 구조하지는 않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단백질이 자신이 연구하는 단백질 구조가 안 나와가지고 연구가 잘 안 되는 다른 분야의 생물학자를 좀 구조하는 그런. 어쨌든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소비자를 위한 구조생물학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할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생체 고분자 구조 결정에 사용되는 실험 기술, 그리고 PDB, 즉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 데이터의 이해, 그리고 단백질 구조를 내 연구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구조를 어떻게 좀 예술적인 방면에서 이용을 해볼 수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라는 것은 구조생물학 연구를 직접 하지는 않는 일반적인 생명과학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아니면 생명과학 애호가, 또는 바이오아티스트, 여러가지 부류가 있겠죠. 이제 단백질 구조를 결정한 실험 기술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백질 결정학, 자기공명, 전자현미영법이 있는데, 단백질 결정학이라는 것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실험 기술인데, 고해상도 단백질 구조를 결정할 수 있고, 생체 고분자의 결정화가 필요한 기술, 그리고 자기공명 기술은 용액 상태에서의 단백질이 동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저해상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의 사이즈에 한계가 있죠. 반면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에 의한 구조 결정은 예전에는 저해상도 구조를 위한 테크닉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거의 원자 수준 구조까지 가능하고, 이것은 단백질 복합체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결정화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선 결정학, 즉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결정 크리스탈이 많이 나와야 구조를 풀고 졸업을 한데, 결정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을 구조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친구가 있다면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크리스탈이 뭐냐? 물론 구조생물학자들이 생각하는 크리스탈은 이런 단백질 크리스탈이지만 이런 게 아니죠. 어쨌든 결정과 결정화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과 결정화,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크리스탈은 이런 건데, 결국 이런 거의 화학적인 그것을 살펴보면 분자가 3차원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금 결정인데, 이것은 소디움과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격자를 형성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즉
결정이라는 것은 분자들이 각 잡고 도열해 있는 것이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군인들이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결정하는 단백질이 같은 포즈를 하고 이렇게 도열을 하는 것이 결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왜 단백질을 이렇게 각 잡고 도열을 시켜야 되냐라는 의미를 들 수 있겠죠. 단일 단백질 분자에 그 액선을 쏘아도 이것이 이렇게 맞고 튀는 회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회절 현상의 시그널은 매우 약해가지고 검출이 잘 안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화된 단백질에 액선을 쏘아서 나오는 회절은 매우 신호가 강화되게 된다. 즉 신호가 증폭된다라는 것에 결정화의 이의가 있겠습니다. 즉 결정화된 물질에서 액선 등이 그런 광선을 쏘면 회절이 일어날 때 그 회절은 신호 증폭이 되는데 이것은 결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위상이 서로 틀릴 경우에는 서로 감쇄파가 형성돼 가지고 신호가 없어지지만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그런 파장과 여기서 나오는 파장의 경우에는 위상이 같아져 가지고 중첩파가 생겨 가지고 이게 더 증폭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조건이 발생되는 조건을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에피소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브렉 부자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물리학자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제안을 했죠. 이 공식이 뭐냐, 브렉의 법칙이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들은 1915년에 부자가 처음으로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그런 기록을 낳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회절의 기본적인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은 브렉 부자다. 어쨌든 이렇게 단백질과 같은 그런 고분자를 액선을 쪼았을 때 결국 액선 플레이트에 나온 것은 이런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에 여러 점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세기를 가진 스팟이 나오는데요. 이 스팟의 위치와 세기는 어떻게 단백질 결정이 만들어졌느냐와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여기 보면 어떤 일정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이 어떤 특정한 형태로 결정화되었을 때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폼이 그런 디프렉션 패턴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점의 위치와 세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스팟의 위상 진폭과 위상을 이용을 하면 이것을 원래 구조의 그런 전자 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식이 나오면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단백질 구조를 풀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강력한 엑스레이 소스와 회절이 가능한 결정, 그리고 이것을 둘이서 합치면 액선 결정이 된다. 물론 이건 너무 단순한 이해죠. 결국은 결정이 있어야 되니까 결정을 만들려면 일단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충분한 양 그리고 충분한 순도로 정제를 해가지고 다른 단백질과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백질을 과발현할 필요도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단백질을 어떻게 충분한 양을 만드는 것이 요즘 단백질 구조 결정의 병목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화란 일단 결정화를 하기 전에는 일단 단백질이 아주 높은 농도로 있어야 되는데요. 결정화는 결국 맹물과 단백질이 너무 농도가 높아서 엉겨버리는 중간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단백질 농도와 침전 보조의 농도를 나온 그래프인데, 이렇게 단백질 농도가 너무 낮고 침전 보조가 낮으면 단백질은 완전히 맹물 상태로 있는데, 이게 너무 높아지면 이게 침전이 되어버리죠. 근데 결정은 중간에 일어난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요 결정이 되는 조건을 찾는 건데, 단백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백질을 언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행동한다. 즉, 뭐 DNA나 뭐 RNA는 뭐 RNA 조성에 따라 가지고 그 실험 방법이 틀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단백질은 항상 틀려진다. 그러므로 당신만의 단백질 결정 조건을 찾아야 한다. 참 어렵죠? 이것은 그 라이소자임이 결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아주 고속 재생을 한 건데, 뭐 라이소자임 같은 거는 여태까지 알려진 단백질 중에서 가장 결정화가 잘 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정화가 전혀 안 돼가지고 의기소침할 때 이렇게 시약자에서 라이소자임을 꺼내가지고 그 결정화를 해보면 아주 내 손이 나쁜 건 아니었어 하고 그렇게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저라고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단백질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잘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백질도 있습니다. 결정이 잘 만들어진 단백질, 이렇게 뭐 오와이어를 잘 서가지고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잘 서는 단백질을 거와 비슷하다 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냐? 뭐 현실은 이런 모양이나 뭐 이렇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단백질, 이렇게 오와이어를 잡기에는 좀 부적합한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즉, 4개의 생체고 문제는 결정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너무 극성이 쏠려 있어야 안되고요, 너무 물과 친해도 안되고, 중간에 플럭거리는 부분이 많아도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흐느적도로 안됩니다. 즉, 안되는 이유가 참 많죠. 어쨌든 뭐 이런 말인데, 그렇다고 너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목적한 걸 이룰 수가 없죠.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풀 수 있는 결정을 찾으려면 여러가지 스크리닝을 해야 되네요. 그 수백 수천 조건이 결정화 조건 스크리닝은 뭐 거의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결정이 잘 나온다고 알려진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코머셜리 상업적으로 그 키트로 만들어서 팝니다. 이걸 가지고 스크리닝을 하고, 이 과정에는 뭐 요즘은 로봇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그 단백질과 이 솔루션을 잘 섞어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대학원생이 해도 되고,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검사 그래가지고 결정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99.9%는 되게 결정이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한 1000 조건 나오면 한두 조건 정도 결정이 나오면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개의 단백질은 이렇게 아무리 해도 결정이 안 나옵니다. 그 경우에는 단백질을 바꿔본다, 좀 다르게 단백질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본다거나, 여러가지 종의 그런 종을 따라 가지고 단백질이 조금씩 틀린데 이걸 다 테스트를 해보거나, 단백질이 표면을 좀 바꿔본다거나, 여기서 너무 그 차지가 많은 그런 리전을 더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단백질의 그 크리스탈라이즈 잘 되는 이런 또 단백질을 그 달아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되게 뭐 예를 들어서 T4 라이소자임이라는 것은 GPCR과 같은 그런 막단백질을 결정하는 데 많이 써야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단백질 결정을 얻었다고 치면 뭐 결정에 여러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들고 룰랄라 방사능 가속기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강력한 엑스레이를 얻을 수 있는 포항 방사능 가속기 같은 그 방사능 가속기에 가서, 여기 뭐 빔라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 우리가 만든 결정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그 기체 그 질소로 이렇게 계속 냉각을 시켜주게 되고 엑스레이를 팡 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많은 스팟이 있는 고해상도 데이터는 주로 외곽에 존재하고요, 이쪽으로는 저해상도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아무튼 인포메이션 콘텐츠가 높은 그 좋은 데이터를 얻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대개 얻는 것을 이렇게 뭐 스팟이 몇 개 없는 이런 것을 얻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결정이 되었으면 이제 단백질 구조는 풀리는 게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의 경우에 이렇게 아주 좌우로 정렬이 아주 잘 된 그런 결정은 엑스레이를 아주 잘 디펙션을 하지만,
겉으로는 결정이 잘 된 것처럼 봐가지고 이렇게 우리고 노드로 결정이 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오버열이 좀 안 맞춰진 그런 결정의 경우에는 이것이 잘 디프렉션을 해가지고 신호를 증폭시키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결정의 모양과 크기는 회절의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다 예쁘게 보이는 결정입니다. 근데 이게 다 제가 얻은 결정들이고, 이것이 다 회절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말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회절 데이터를 얻는다고 반대로 구조가 풀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일단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진폭과 위상, 그러니까 파장은 진폭과 위상으로 나뉘는데요. 회절 데이터로 우리는 진폭은 그 스팟의 세기를 측정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진폭 엑스레이 선이, 이 회절되어 나온 엑스레이 선이 위상은 얻기가 바로 얻기 힘들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공식에서 우리가 전자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진폭과 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백질 구조는 전자밀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스팟 세기에서 위상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럼 그 진폭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위상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을 가지고 페이지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단백질을 회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부터 그 위상을 어떻게 결정하는 그것을 알아낸 데까지 한 20년 걸렸어요. 그 사람이 그 막스 퍼루츠라는 사람이죠. 물론 이 공식을 보면 다 이런 표정을 짓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비율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결정적으로 단백질 구조를 엑스레이 크리스탈을 얻는 것은 이런 그림자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그림자가 주는 3D 디멘셔널한 모델의 그 구조를 아는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런 그림자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모델이 3D 디멘셔널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코끼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코끼리라는 것을 그림자만 보고 딱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코끼리라는 것을 이전에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하는 거고, 이런 비슷한 모양의 그림자는 전혀 다른 3D 디멘셔널 스트럭처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이 코끼리 그림자를 가지고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지만,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그림자만 보고서 코끼리의 3D 디멘셔널한 그런 스트럭처를 아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위상을 푸는 거에서는 두 가지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맘모스에 대한 맘모스의 그림자를 봤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맘모스와 코끼리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맘모스의 그림자를 보고서 맘모스의 생김새를 코끼리에 비유해서 대충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가령 우리가 어떤 유사단백질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간주하죠. 그래가지고 유사단백질로부터 그 위상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조금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은 틀린 그런 단백질의 회절 데이터로부터 진폭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구조로부터 나온 그런 위상과 그런 회절 데이터의 진폭을 합쳐가지고 전자밀도를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는 그 전자밀도가 좀 틀린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모델을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전문 용어로 모레큘러 리플렉스먼트, 즉 MR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구조를 알려진 그런 단백질이와 조금 변형된 그런 단백질은 쉽게 위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비슷한 구조가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적 위상 결정, 즉 익스퍼리멘탈 페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단백질 결정에 일단 중금속 헤비아톰을 섞어가지고 결정을 만들고요. 중금속의 위치를 파악하고, 중금속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 중금속의 위상을 계산을 한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산될 위상을 통해 가지고 전체 전자밀도를 계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단백질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서 위상을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학기 정도의 구조생물학 강의가 필요돼 버리죠. 그런데 저는 약 한 30분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좀 넘어가기로 하죠. 어쨌든 소비자가 생각할 때 단백질 모델은 그렇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즉 일단 그 쾌절 데이터를 확보를 한 이후에도 그 다음에 전자 밀도가 이제 위상과 진폭을 통해서 계산이 된 다음에 이것을 전자 밀도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구축하고 모델에서 페이지를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이 개선된 전자 밀도가 나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푼 구조가 이런 모델이 얼마나 실제 데이터에 부합되느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그 기준을 R팩터 혹은 R프리값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뭐 간단한 의미를 얘기를 하면 실험적으로 획득된 회절 패턴과 구조 모델로부터 계산된 회절 패턴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에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R프리값이 0.2 정도 되면 약 한 20% 정도의 에러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면 아마 현행 구조에서 단백질 구조 계산에서 뭐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높은 데이터일수록 R프리값이 낮은 그런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R프리값은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데 다들 알다시피 X선 결정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액션 크리스탈로그래피는 1950년 이후에 구조생물학의 주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 결정 없이는 구조가 없고, 그리고 회절이 잘하는 결정 가지고도 구조가 없다. 즉 회절을 잘하는 결정 없이는 구조를 절대 풀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결정화에 적합한 단백질이 이런 식이라면 세계의 단백질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단백질 결정 없이 구조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EMA의 방법인데, 이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위성 사진, 우리가 이렇게 해운대 비치에 여러 가지 포즈를 있는 사람들을 위성에는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누워있는 분, 옆으로 기대 있는 분, 서 있는 분, 여러 가지 포즈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하면 그 개별 단백질 분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포즈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분자가 존재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우리가 항공사진으로 그 해운대 비치에 있는 분들을 찍어가지고 분류를 하듯이 여러 포즈로 이렇게 누워 뒤비져 있는 단백질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어떤 놈들이 단백질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것을 포즈별로 비슷한 포즈로 있는 것보다 분류를 하자. 그리고 비슷한 포즈로 있는 것들을 평균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것들과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각각 다 분류를 해가지고 포즈를 내서 평균을 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각각의 포즈에 따른 이런 걸 가지고 3D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3D 모델을 만든다. 뭐 그런 것이 싱글 파티클 EM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해운대 비치에 누워있는 몸매가 좋은 남녀의 그걸 가지고 모델 3D 고해상도의 입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디텍터, 즉 카메라의 발전과 이미징을 테크닉 개선으로 EMA에서 이제 고해상도 단백질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발전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약 한 2009년에 이 셀 사이클 관련되는 APCC라는 단백질 구조를 EM으로 풀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단백질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그 정도의 기술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약간 이때의 해상도가 한 10옹스트롬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아미노산이 각각 단백질이 알파 헬릭스나 이런 것도 구별 안 되고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뚝뚝 있다, 이 정도밖에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에 그 동일한 단백질을 그 EMA에서 풀었을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3D 모델을 구축할 정도로 고해상도가 됐다. 즉 이런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 같은 하나의 스트럭처를 다 어사인을 하고 어떤 아미노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 이제 알 수 있는 정도로 구조를 이제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EM에 의한 단백질 모델의 한계가 없는 건 텐데, EM의 경우에는 너무 크면 이게 크면 클수록 풀기가 좋은데 크기가 작으면 좀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약 100kDalton 정도, 즉 아미노산은 약 100아미노산 이하의 단백질의 경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단백질 샘플을 만들거나 고해상도 EM 데이터를 뽑기 위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얻는 것은 역시 쉬운 게 아니다. 그 외에 아무튼 이해 할 수는 있지만 그거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역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단백질 구조를 실험적으로 규명을 할 때는 이런 관련 없는 사진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쌓는 노예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연상이 되는데, 이런 구조, 어쨌든 이렇게 구조생물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단백질 구조는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에 저장이 된다. RSSB, PDB에 저장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조가 풀린다는 것 정도는 대충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대개 구조생물학자라고 자칭되는 사람들이 하니까 대개 일반 생물학자는 이런 것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구조를 받아서 즐기면 된다. 그럼 즐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어쨌든 현황을 알아보면 이제 이게 전체 단백질 구조 중에서 아직도 엑셀 크리스탈로피로 하는 구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EM에 의한 구조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흔히 유명해진 고산증 치료제가 있죠. 그 고산증 치료제의 기전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치면 이 고산증 치료제가 단백질에 붙어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단백질에 어떤 방식으로 붙어 있는지를 아주 쉽게 웹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단백질 구조의 경우에 일단 보는 것이 아는 것이다. 즉 단백질 구조를 어떻게든 비주얼라이즈를 해가지고 이것을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초창기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백질 구조 하나 만들려면 수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손이 부르트도록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물리적인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단백질 구조를 쉽게 비주얼라이징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1990년 초반만 해도 단백질 구조를 연구한다고 하면 수천만 원대의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컴퓨팅 파워나 3D 그래픽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웬만한 컴퓨터에서 아주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 잘 되는데, 이것들에서 기여를 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단백질 구조의 시각화를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를 한 연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단백질 구조를 PDB에서 불러가지고 이것을 논문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약간만 알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부터 이런 저널 표지에 나오는 그림까지 하는 데까지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파이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의 튜토리얼을 디테일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일반 단백질 구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단백질 비주얼라이징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전분자 물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분자 물질은 이런 소위 말하는 스페이스 필링 모델로 이렇게 구조를 그려도 충분히 구조를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백질을 스페이스 필링 모델로 그리면 되게 또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적합한 단백질과 같이 복잡한 고분자에서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이것을 흔히 말하는 그런 라인이나 스틱 모델처럼 이렇게 말하는 단백질을 디스플레이하면 이렇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단백질 중에 어떤 리간드가 붙어 있을 때나 어떤 특정한 리시듀 정도를 붙어 있을 때 강조할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전체 단백질을 이렇게 라인이나 스틱으로 그리는 거 조금 너무 무리수가 뒀는데, 전체 단백질 구조를 표시할 때는 소위 말하는 리본 혹은 카툰과 같은 그런 다이아그램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2차 구조와 이거 알파 헬릭스는 이렇게 나선으로 그리고 베타 시트는 이렇게 그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단백질의 어떤 부분이 어떤 2차 구조를 이루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그 워터 액세시블 서페이스를 표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인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대략적인 윤곽을 3디멘전한 그런 덩어리 수로 윤곽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서페이스에 여러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색깔로 표시하면 이것도 유용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단백질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것과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이렇게 단백질이 어떤 리전에 아주 포지티브한 차지를 띠고 있다면 이 부분은 가령 어떤 단백질이 네거티브한 그 차지를 띠고 있는 가령 핵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단백질 표면에 여러가지 특성을 넣어주는 것으로서 단백질 구조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데요. 이것은 뭐 제가 낸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단백질이 어떤 그 네거티브한 차지를 띠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붙고 있고 그리고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어디에 붙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단백질이 컨서베이션, 다른 유사한 단백질의 컨서베이션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컨서베이션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수치를 이거 단백질의 또 표면에 입힐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단백질이 그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한 부분은 상당히 시퀀스가 컨저베이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예는 이런 베타카테닌과 같은 그런 단백질인데, 베타카테닌은 여러가지 그 APCC와 같은 여러가지 APC와 등등이 그런 여러가지 단백질 파트너와 결합을 하는데, 이것들이 결합하는 부위의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그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그 콘저베이션이 강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위치를 해 있다. 즉 이런 단백질이 보존되어 있는 영역은 단백질 상호작용하는 부분과 대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 다른 식으로 단백질을 구조에 다른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가령 이 P53의 경우에는 그 캔서에서 아주 자주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단백질인데요. 여기서 암 환자에서 뮤테이션이 난 빈도를 해가지고 핫스팟이 된 그런 리전들을 이렇게 단백질 구조에 맵해온 주로 DNA 바인딩 리전에 나온다. 즉 이런 1차원적인 시퀀스 정보를 단백질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이 단백질이 그 기능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고분자 모델은 이런 블렌더와 같은 상용 3D 프로그래머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아주 고퀄의 이런 무비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건 마이크로튜브리 그런 동적으로 이렇게 합성되고 이렇게 나는 것이고, 이런 마이크로튜브를 통해 가지고 걷는 이런 모터의 모습인데, 그래봤자 3D라고 2D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3D 모델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IBS RNA 연구단에서 한 그런 구조의 설명인데, 이거를 3D 모델로 이렇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백질의 구조를 직접 설명할 수도 있다. 그때 제가 행사에서는 실제 이 모델을 직접 가져와서 보여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이거 크리스탈로 만든 크리스탈을 구조를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상업적인 회사가 있는데요. 단백질의 구조를 PDB 이것을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로 이걸 애칭을 해줍니다. 그때 제가 행사 때 보여드렸죠. 저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6년 동안 근무했던 랩에서 제가 나갈 때 이걸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냥 이건 하나 먹고 떨어지라고. 네. 어쨌든
근데 이건 단백질을 비주얼라이즈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단백질 구조의 경우에 대해서 이걸 좀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PDB에 들어있는 단백질 구조는 단백질을 이루는 원자의 XYZ의 좌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은, 이것은 실험이 결과가 아니고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델에 있는 그런 PDB에 있는 것은 이런 XYZ 좌표에 의해서 결정된 그림일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실험적으로 얻은 것은 이렇게 전자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포할 것 같다는 이런 윤곽이죠. 이런 전자밀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델은 이것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모델을 이렇게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XYZ 좌표는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가치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모델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지만 그 현실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다른 20가지 아미노산의 전자밀도를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아미노산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전자밀도를 가지고 그것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상도가 높은 거, 가령 1옹스트럼으로 하는 거면 이렇게 트립토판의 벤젠 링도 이렇게 보이는 이런 아주 고퀄의 데이터가 되는데, 점점 해상도가 낮을수록 이것이 그냥 대충 이렇게 뭉치로만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해상도 구조에서는 어떤 사이드 체인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푼 구조인데, 이건 3.2 옹스트롬 정도 그렇게 아주 고해상도로 풀린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이거 중에서는 이 단백질이 그래가지고 어떤 체인들은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플렉시블한 어떤 특정한 체인의 경우에는 이 전자밀도가 이게 완전히 사이드 체인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해상도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럴 때 특히 단백질과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다면, 일단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을 만큼,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큼 고해상도인지를 봐야 되고요. 사실 이런 거를 보려면 최소한 상당히 높은 해상도, 약 한 2몇 옹스트롬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구조가 어느 정도 해상도가 되는 구조인지, 그리고 실제 전자밀도에 이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해상도 구조라도 종종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액틴이고, 이거 상당히 고해상도, 즉 1.4 옹스트롬으로 풀려진 구조지만 이 부분은 단백질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아미노산의 시퀀스에는 있는데 여기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약 한 9 아미노아시드 정도는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 요 부분은 그럼 왜 안 보이느냐? 이 부분의 경우에는 가령 단백질이 결정화가 다 됐는데 손을 딱딱딱 흔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단백질 결정화로 보이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말고 딱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페이 구조에서는 거기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도 어떤 단백질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이지 않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이 부분에서 어떤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 이게 딱 잡아져 가지고 이제 보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이 모든 부분이 다 반드시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시메트릭 유닛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X선 결정하에 결정된 구조는 사실 이런 아까 말했듯이 결정학은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도열하는 이렇게 격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결정으로 형성된 격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어시메트릭 유닛이라는 개념은 결정 격자에서 최소의 반복 단위를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단백질이 기능하는 생체적인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올로지컬 유닛은 단백질이 생체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가령 요 액틴이라는 요거는 이 단백질과 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테트라머를 이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6개의 단백질이 모여가지고 그 헥사머 형태로 작동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어시메트릭 유닛과 바이올로직 유닛은 언제나 같지는 않다. 이들이 틀려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단백질 결정학으로 결정된 PDB 파일에 담겨 있는 것은 어시메트릭 유닛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가령 이 파일에 대한 PDB 파일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여기서 액틴 하나와 이런 테트라머 하나, 여기 또 테트라머가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나오는데, 즉 요런 단위와 요런 단위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백질이 이렇게 결정화되었고, 결정하기 최소 단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게 큰 생물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서로 이 두 가지는 좀 일종의 대칭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결정학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그런 시메트리 관계에 있어서 논 크리스탈로그래피 시메트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에는 어떤 단백질은 6합 헥사머라고 알려진 단백질인데 PDB라고 그럴까? 서브유닛가 단 하나만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그런 PDB의 정보를 찾아보면 C6, 이 센터드 헥사고날이라는 건데, 이거는 결정 자체가 이게 헥사고날로 그렇게 육각 형태로 결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나머지 구조는 그 결정의 이런 대칭과 동일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결정이 대칭과에 의해 가지고 이걸 다시 계산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도 프로그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가운데를 대칭으로 해 가지고 육각형의 결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크리스탈이 그런 정보 역시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정의 대칭 구조로서 단백질이 바이올로지컬 유닛을 재구성해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내가 관심 있는 단백질의 구조나 영역이 PDB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2차 구조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JFred나 혹은 단백질이 그런 디스오더 된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이 단백질이 과연 2차 구조는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구조도 없고 단백질이 완전히 디스오더된 리전이면 구조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원래 흔적거리는 부분이니까 구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 이게 어느 정도 2차 구조가 있고 폴딩이 되어 있다고 예상이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구조를 실험적으로 풀든지 그걸 예측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가지고 단백질 구조의 예측의 경우에는 of initio 모델링과 호모로지 모델링이라는 방법이 있다. of initio 모델링은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구조 데이터를 사용해서 물리학적 원리에 의해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고, 호모로지 모델링은 아미노산이 비슷한 단백질은 비슷한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가설하에 이것을 기존에 알려진 구조를 기인하여서 새로운 단백질의 구조를 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of initio 모델링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거의 기본적인 가정은 단백질이 자연적인 폴딩 상태가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하고, 물리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단백질이 가장 안정한 콤포지션을 찾으면 그게 단백질이 3D 구조다 라는 가설을 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부분이 단백질이 안정한 콤포지션이고 그것이 3D 구조일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처음에 생각이었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론적인 배경에 있는 암핀센의 그런 DNA 단백질 폴딩 실험은 사용되는 단백질 RNA는 매우 안정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폴딩이 쉽게 되지만, 모든 단백질이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 폴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단백질은 샤페론이라는 보조적인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폴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상태보다 더 연력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존재합니다. 가령 아밀로이드 형성으로 피브릴, 우리가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되고 있는 이 아밀로이드 피브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상태보다 더 안정하게 존재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물리학적인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브 이니쇼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 모르는 구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어떠한 단백질 폴딩 형태가 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한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물리적인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에너지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전 순수한 에너지 물리 기반의 에너지 펑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산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PDB에 있는 구조를 이용한 놀리지 베이스드 에너지 펑션을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탐색 방법이 중요한데, 너무 그 단백질이 3D 디멘전al 스트럭처에 너무 경우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자연 상태의 조금 이상한 구조로부터 자연 상태의 구조를 좀 제거하고 자연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의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뭐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문가 메사페 초빙을 한 다음에 그때 물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 어쨌든 뭐 이런 그 단백질이 그런 모델링으로 가장 유명한 그룹이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만들어낸 그런 프로토콜이 로제타라는 그런 그 방법인데, 이것은 시퀀스에서 유래된 그 기존의 구조에서 샘플링된 약 한 9머 정도의 아미노 애시드의 조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그런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원래 예측된 모델로부터 약 3옹스트롬 정도의 차이가 나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폴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경우에 약 한 150 아미노아시드 정도는 좀 짧은 폴드에 대해서는. 그 외에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진화적 상관관계를 단백질 폴딩이 콘스테인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단백질을 폴딩을 예측하는 방법이 최근에 해가지고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백질이 이렇게 접혀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서로 이어지는 부분일 경우에는 서로 진화적으로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고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고 이렇게 서로 진화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얘와 얘가 변하는 것은 진화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다. 그럼 우리는 시퀀스를 통해 가지고 요 놈과 요 놈이 진화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으면 이게 아마 얘와 얘는 같이 이렇게 접히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 폴딩을 예측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 기존의 실험적으로 구조가 풀기 어렵다고 알려진 멤브레인 프로테인들의 구조도 많이 예측이 가능했고, 단백질이 서로 두 가지 다른 단백질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즉 프로테인 A와 B가 서로 붙는데 A와 요것과 요 부분이 항상 같이 붙어 있다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서로 다른 생물에서 그렇게 요 부분이 바뀌면 요 부분도 바뀌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코에볼루션을 하는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그 인터랙션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로지 모델링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단백질 구조는 서열 정보보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즉 그 얘기는 그 앞에서 보면 시퀀스로는 거의 호모로지가 없어 보이는 것도 이렇게 구조로 보면 상당히 호모로지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그 단백질 서열상에서 매우 상관관계가 낮더라도 아무튼 호모로지가 있는 그런 시퀀스를 구조가 밝혀진 시퀀스를 찾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호모로지 모델링 단계의 경우에 일단은 그 PDB의 지금 구조가 있는 그런 단백질 시퀀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것의 자신이 구조를 보려는 단백질과 가장 그 시퀀스가 호모로지가 있는 그런 시퀀스를 찾아야 되고, 여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호모로지가 있어야지 호모로지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시퀀스가 길면 길수록 약 한 250의 아미노아시드 정도면 약 한 30% 정도의 아이덴티만 있어도 호모로지 모델링이 그 이상은 할 수가 있는데, 점점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좀 호모로지
아이덴티티가 높아야지 좀 그걸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길면서 호모로지가 있는 그 단백질이 그 구조에 발견이 됐다면 이 정도는 그 호모로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아리까리한 그런 영역이 있다. 트윌라이트 존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을 한 것은 그 이미 많은 웹사이트 등이 뭐 대략적인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장 유명한 것은 스위스 모델이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스위스 모델이라고 치면 이제 아주 몸매가 좋으신 스위스 출신 모델이 나오는데, 이렇게 스위스 대시 모델 프로테인이라고 쳐야지 구글에서 제대로 나온다. 아무튼 스위스 모델을 통한 시퀀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호모로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단백질의 그런 구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HH-프레드라는 메소드는 이런 HM 컴패리전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먼 그 시퀀스 호모로지가 상당히 먼 그런 단백질의 경우에도 유사한 시퀀스를 찾아서 이것에 근거해서 시퀀스를 스트럭처럴 프레딕션을 해주는 툴이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실험 구조 생물학자는 단백질 구조 예측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구조 예측이 발견되면 지네들이 다 실험자 되니까 구조 예측은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 실험 구조 생물학자도 단백질 구조 예측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단백질 구조 생물학자는 자기가 단백질 구조를 푸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노가다를 줄일 필요가 있고, 새로운 실험 구조를 어떻게 풀릴 만한 것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단백질 구조 예측을 통해 가지고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드럭 디스커버리를 위한 고해상도 구조를 위해서는 구조 예측만으로는 힘들고 이런 구조를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 예측만 가지고 너무 얘기를 하면 뭐 리뷰어님이 구조 풀어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하는 비구조 생물학자가 아닌 분에게도 단백질 구조 예측은 매우 중요한데,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의 기능을 추정하고, 이러한 내가 연구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예측이 됐는데 한번 이제 이걸 가지고 실험적으로 풀어보지 않으련가 하고 실험 구조 생물학자에게 꼬시기 좋죠. 근데 뭐 이러다가 안 풀어주면 자기가 직접 풀게 되고, 저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실험 구조 생물학자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단백질 구조 연구는 구조 생물학자 이외의 생물학자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현재 많은 생물의 부품의 정보가 PDB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생물 애호가들에게도 수많은 덕질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생물의 부품의 정보를 이용해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3D 프린팅을 한다든지 참 가지고 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단백질 구조 공부를 하지 않겠는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